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보다 오히려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번 인사가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있는 걸로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국방장관 인선을 포함해 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인선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죠.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항상 평택시병 김현정을 강조하고 계신데 네. 동명이인도 많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현정 평택시병 민주당 의원 이걸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보니까 네. 뭐 자료 하나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띄워놨는데 네. 이거 뭡니까? 의정보고서인데요. 예. 국회의원 되니까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배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별로 등원한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그 7월호 의정보고서 만드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시민분들한테 직접 평택역이라든지 그 평택시병 지역구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정 네. 활동 또 지역 활동 이런 것들 다 이제 모아서 네네. 알 수 있게. 네, 활동한 거를 제대로 일했는지를 보고 드려야죠. 사실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많이 예.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드리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PDF 파일로해서 온라인으로도 보내드리고 뭐 문자로도 보내드리긴 하는데 네. 저런 걸 나눠드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일거양득이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네, 보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전체 화면 전체 보기 풀샷 볼 때마다 김현정 의원의 모습도 의정 보고서 함께 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의정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갑갑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현안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민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계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도 네. 있습니다. 사실 권익위 소속 예. 소관 상임위 정무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 네. 국회 상임위가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하는 곳은 뭐 네. 법사위라든지 과방위는 정말 활발하게 그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것들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네. 저희 정무위가 요새 가장 핫한 상임위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권익위도 저희 소관, 국민권익위도 저희 소관 상임위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네. 거기 국가보훈부도 저희 상임위거든요. 거기다 지금 TMF 사태 터졌잖아요. 맞아요. 금융위, 금감원 다 저희 소관 상임인데 그렇네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윤한홍 위원장이죠. 예, 예. 청문회를 안 열어줘요. 청문회를 안 열어주고 뭐 현안 질의 통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네. 그냥 충분하게 그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좋은데 그냥 뭐 많으면 3차례 7분, 5분, 3분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하게끔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규율을 해버리니까 한계들이 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팀이라든지 TF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주로 만난다든지 또는 뭐 권익위 국장 빈소를 찾아가서 유족들과 소통한다든지 독립기념관장 관련된 것들도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각종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또는 그 현장 항의 방문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그런 독립 우리 그 강복절 행사 등을 네.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한계가 있어요. 아니 정무위 국회 정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네. 하나하나 살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국회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도 저희가 그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예, 기껏 한다는 게 이제 8월 26, 27, 28일 날 저희가 이제 법안 심사하는 전체랑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네. 예산 결산하는 거랑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시간을 빼서 아니 법안 심사도 중요하고 예산 결산도 결산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빼서 그때 현안 질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두 가지가 문제 있잖아요. 일단은 8월 26일이면 지금 며칠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현안이란 것은 적시성이 중요한데 한참 지난 다음에 뭐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며 또 다른 것도 중요하잖아요. 결산도 중요하고 법안 심사도 중요한데 그 시간을 빼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다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임위를 상임위원장을. 네,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그냥 그 저 제일 땅이 책임지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책임지는 책임 정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평가도 받는 거고. 근데 정무위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상임위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원래 그 정무위가 금융이 핵심이거든요. 공정이랑. 근데 이제 그 국가보건부라든지 권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저는 핫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 말씀하셨지만. 이 숨진 이 국장 빈소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때 저희 그 정무위 의원들 6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3인당 의원하고 저희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다른 일정 하다가 급히 이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기 전에 우리 정무위원들한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 유족들이 본인들의 지인을 빼고는 그 빈소 방문이나 조문을 원치 않는다. 그래요? 권익위 발 문자가 왔어요. 권익위 발? 권익위에서 보냈어요. 유족들이 보낸 게 아니라 권익위가 유족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 이거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보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그 정무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가는 게 도리다라고 해서 갔어요. 4시에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조정래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저희 그 정무위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전이 지역구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12시에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는데 주문 못했어요. 권익위의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뭐 유족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저희가 4시에 갔어요. 갔는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고 실례기를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하고 유족들하고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유족들이 화를 막 분노하시더라고. 자기네는 권익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뭡니까? 그래서 오히려 항의를 했다라더라고요. 권익위에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족들이 하신 말씀은 언론들하고 같이 언론들이 거기 이제 뭐 빈소에 와서 취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지. 뭐 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빈소에 조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다. 권익위가 그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짓 하더니 이게 지금 고인의 그 망자의 그 죽음 앞에서까지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뭐로 설명하겠어요. 너무하네요. 그렇잖아요. 빈소를 못 오게 막는 모습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그 유족들이랑 그 30여 분 동안 그 면담한 결과를 보면은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 명예회복을 꼭 시켜달라. 이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뭐 그 부검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유서가 있었잖아요. 그 유서 내용은 본인들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발인이 끝나고 이제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조용히 공개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 권익위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제 빈소에 조문하러 왔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공직자들 다 서 있었대요. 이제 둘이 뭐 짱이니까 서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막 이제 그 명예회복 시켜달라, 진상규명 해달라는 얘기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은 지금 권익위한테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답변 여에 따라서는 유족들도 그냥 이렇게 자시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걸 지켜봤고 또 권익위 차원에서 어떤 조치하는지 지켜보고. 그렇죠. 별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유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앞으로 유족분도 저희가 유족의 의사는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유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진실 규명 해나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유족들 분께서는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라서 그 상황 동안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기 우리 정무위 차원 또는 당과 같이 해서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는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갈 걸로 생각이고 네. 지금 그 윤한홍 우리 정무위원장한테는 청문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어요. 글쎄요, 뭐 답이 계속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네.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사라도 그 국정조사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뭐 일부 이제 유서의 내용도 알려지기도 하고 지인한테 얘기한 네. 워딩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 좀 축소시키고 보도도 좀 잘 안 되고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그 지인이 이제 본인이 본인을 밝혔으니까 국가 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셨던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제1호 공익제보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계속 그런 말씀 이제 너무 괴롭다. 자기의 네.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도 계속 주고받았고 네. 또 그 전원위원회의 의원들한테도 이건 종결 처리하면 안 되고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까지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고인이 되신 국장, 정확히 따지면 국장 대리거든요. 네. 국장 대리께서는 평생을 그 반부패와 관련된 그 업무만 하신 분이라서 가장 그 자존심도 있고 또 권위자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양심과 다르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도 예. 그 반부패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만큼 그거에 대한 자기 그 업무에 대한 그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었고 빈소에 갔더니 자녀들이 되게 어리더라고요. 아직 성년이 안 됐더라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인이 죽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그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그 고인의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 줘야 되는 게 산 사람들의 도리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엊그저께 예. 전원 회의를 열었다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전원위원들이 이거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같이 결정해놓고 뭐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버렸다고. 뭐 위원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미 그 언론 보도라든지 각종 그 전원 또는 그 진술에 의해서 네. 확인된 내용들은 그 국가권익위원회는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해서 정무직 그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등은 그 전원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립성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희 전 네. 위원장이 말에 의하면. 맞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해가지고 거의 뭐 결론을 도출하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까지도 다 지금 확인해 보면 그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유철한 위원장이 그 결정을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까지도 대부분 이제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인이 망자까지 된 상황에서 같이 결정해놓고 나한테만 이런 시위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 아주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도리조차 예의조차도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가 정쟁입니까? 그럼 그 정치권은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의혹을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죠.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 최혜병 그 수사 외압 의혹건도 똑같은 거냐? 그것도 그때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정쟁인가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특검법이 필요하다, 네. 진실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정쟁이면 뭐가 그러면 아닌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쟁하라고 그럼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뭐 민생은 챙기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그 권익위의 내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권익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흐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흐름들, 네. 뭐 이렇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갈등이 되게 심했다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왜 그런 언론 보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에서는 그 명품백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갔는데 네. 거부당했다. 그런 요 기사 난 적 있었잖아요. 네네. 요 기사가 난 거에 대한 책임을 이 고인한테 물었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언론에다 낸 것도 아닌데 네. 그거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또 이분한테 또 했나 봐요. 그래서 8월 초에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유력한 국장 승진 대상자였는데 네. 승진에 누락됐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거는 이제 내부의 직원한테 들은 얘기지만 뭐 그 이제 내부 직원들의 확인을 그 해봐야겠네요. 전원인데 그런데 직접. 이게 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 결정 과정에서 또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결정하는 데서 그 괴로움도 있는 데다가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렇게 다 이용하고 토사구팽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네. 어떤 일들이 내부에서 그래서 이건 있었는지 반드시 하나하나 청문회 해야 돼요. 밝혀야겠네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또 그 저 김건희랑 연관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니까 뇌물수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이것도 넣어가지고 같이 네. 조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다음에 권익위가 이 신고를 받았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법에도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권익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 저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혐의 종결 네. 처리한다라는 결정이 왜 나왔는지 그 배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명품백의 실물 확인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부당하고 대통령실 네, 네.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최근에도 뭐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누가 지금 국민이 믿습니까? 그 수사 그렇죠. 어떻게 받았어요? 아,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해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도 제출하고 경호처 그 저 부속 건물에 건물, 가갖고 휴대폰 압수 오히려 뺏기고 이게 수사입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하하. 그 경호처장을 또 국방부 장관 시키셨다고 내정하셨더라고 내정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그 임성근 구하기에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분을 그 수사 대상이잖아요. 이분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이분을 어떻게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지 난 진짜 이 정부의 끝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냥 답답합니다. 자, 결국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진상이 돼버렸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2번이나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또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법안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네.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럼요. 아니, 밝혀야 되는 새로운 부분이죠.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세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권익위권에 대한 지금 저것도 확인도 해야 될 거고 네. 최혜병 건도 지금 계속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백혜룡 경정 건도 하나 또 추가됐잖아요. 요 세 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뭔가 그 본인이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나의 임무. 보이지 않는 모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자천당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의혹의 발원지라고 하는 대통령실 그쪽에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승전하고 네. 승진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심 그 세 가지 사건의 공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 그래요.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세 사건이 다 연결되죠. 네. 글쎄요, 이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멋진 애벽이라는 단톡방에 그 이종호 씨, 네. 이종호 씨는 뭐 그 김건희 여사랑 막역한 사이라는 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내용이고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네. 얘기했고 또 그 방 안에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그 조병로 경무관의 네. 부관이라고 하는 그 경찰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서 그 승진과 관련된 또 그런 얘기들도 주고받은 내용이 네. 있잖아요. 거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그 그림자가 좀 비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권익위는 아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명품백 수수 관련된 거니까 완전히 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전부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에 진상 규명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진상 규명이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예. 이게 정쟁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 정쟁하지 말고 그러면 특검법 받으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정치권에서 싸울 게 아니라 예. 그냥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렇죠.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예. 그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 이 얘기를 전당대회 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표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는 네. 그 유체 이탈, 동문서답, 내로남불 이거에 완전히 그 최적화되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당대표 선거 때 기묘하게 써먹었으면 네. 책임을 져야죠. 정치인은 말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야죠. 그거 왜 안 냅니까? 아니 발의하려면 10명 네. 의원의 네. 동의가 필요한데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유, 그건 핑계죠. 무슨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친한계 의원만 해도 10명은 넘을 텐데.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아니 그 사람 논리대로라면 뭐 핑계거리라도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다 한동훈 대표가 왜 대표된 다음에 별 얘기가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말로만 끝나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이제 JTBC 단독 보도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다라고 전해졌는데, 네.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 확보해서 수사하는 거 이번이 뭐 처음이겠죠. 왜냐하면은 네. 비화폰을 안 쓰고 개인 휴대전화에 써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이 확보돼서 수사한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법원에서도 네. 그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물론 세 차례는 기각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 청구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 내용을 또 풍부하게 만들어 갖고 이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보니까 뭐 통화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 누구랑 통화인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갖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지겠죠. 지금 보면은 8월 2일에 이종섭 이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우즈베키스탄가에 있는 장관에게 1시간 동안 3번이나 전화 걸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고, 엿새 뒤에는 또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또 7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했었는지 이거는 하나하나 또 드러날 걸로 보이네요. 그럼요. 누구한테 연락을 했겠느냐. 그러면 또 이제 그러겠죠. 뭐 그렇게 그런 그 통화 일시라든지 네.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하면은 대충 이제 그 어떤 진실이라는 것들이 도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할 얘기는 벌써 눈에 보여요. 그래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통화도 못 하냐 그러겠죠. 통화도 못 하냐. 뭐 딴 얘기, 국정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통화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가 좀 속도감 있게 관련자들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은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 자체가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대단히 정치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과연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대통령에 연관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중에서도 대통령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뭐 일단은 형사소추는 못하지만 네.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럼요. 이 얘기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두 차례나 이게 폐기가 돼가지고 걱정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이것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뭐 저기 보니까 저기 천하람 의원 들어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퇴근할 때 만나고 오늘도 출근할 때 그 만났는데 그 특검법 그 발의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저기 그 누구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때 발의하면 뭐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법원장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는 법안이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는 과연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땐 또 어떻게 또 저기 피해갈지 한번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나와서 거의 뭐 맞춰지기 직전인데 네.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까지 확보가 된 상황인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보훈부 얘기하셨지만은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독립기념관이 문을 연 지 37년 만에 경축식을 취소한다. 네. 근데 이 축하 행사는 그대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의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의 과거 발언 또 어제 기자회견 이 발언 이걸 종합을 해보면 독립기념관장이 맞는 사람이냐 과연 그 자리에 맞아서 독립기념관을 관장하고 독립에 대해서 더 고양시킬 수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학자로서 네. 자기의 주장은 비판의 지점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자리가 상당히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독립기념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독립운동을 기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예.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부적격자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헌법에서 네. 일제 강점기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불법적인 기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무효잖아요. 무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갖고 이제 쭉 저희가 이제 헌법에다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네. 그 불법 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국민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신민이라 그랬잖아요. 신민. 네. 그러면 그 합법이란 거잖아요. 그 강점이 합법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우리 국민이 네.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장 큰 내용이잖아요. 예. 불법 강점이지. 이거 어떻게 합법적인 저겁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보면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되고 이제 6.25 겪으면서 그 친일 인사들을 네.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척결을 하지 못하고 그 친일했던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기득권 세력으로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그런 그 친일했던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아예 그냥 그 우리 역사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도를 네. 건국절이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해버리면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불법 오히려 예, 예. 임시정부 그때가 불법 예. 상태가 되는 그렇게 것이겠죠. 되는 거죠. 예. 일본 국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 테러리스트라고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제 시대 일본 예. 국민이 일본의 그 지도부를 향해 총을 쏘고 이런 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지금 네. 땅 속에서 관 속에서 완전히 지금 막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마음이 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야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진정한 강복절이 아니래요. 강복이 아니래. 1948년은 또 그거는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해방을 기리는 거래. 해방을 기리는 것뿐이고 진정한 강복은 1948년 8월 15일이래요. 건국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이것도 신박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이게요. 완성이 1948년에 된 것. 이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이잖아요. 네, 이거 따좀 물어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정무위 현안 질의할 때 네. 국가보훈부 장관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조정래 의원인가? 조정래 의원이라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예, 예, 제가 예. 아까 그 기억이 안 났던 분이 네, 조승래 네, 네, 의원이신데 조승래 대전. 네. 조승래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도 건국절 관련돼 갖고 그 의혹을 되게 받고 있는 분인데 그 질문을 했더니 예. 즉답을 안 하더라고. 이게 뭡니까? 이런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막 피해가더라고요. 계속 추궁하니까 네. 우리 헌법상으로는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예. 한때 다시 물었어요. 조승래 의원이. 네네네. 독립기념관장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바뀌었죠. 그분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 아니 우리 헌법 이게 뭐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자리 아까 말한 국가보훈부라든지 네. 독립기념관이라는 자리는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그런 사람을 하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뭐 진실화의 위원장이라든지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 누라이트 사관 가진 사람들 지금 정부 특히 역사나 교육 관련된 부처에 네. 중앙공무원장이라든지 많이 지금 배치해놨잖아요. 네. 나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그 친일적인 그 역사를 그 친일을 합리화시키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찬 강북회장도 네.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찬 강북회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 지지도 했었고 정치적 멘토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출마할 때 설명, 예, 친구고. 예, 그 연세대학 대통령과. 법학 그 전문대학원 교수잖아요. 네. 그렇게 친한 그 분조차도 지금 이렇게 강복회 행사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뭐라고 그 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1948년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거를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라. 그리고 지금 그 밀정들이 지금 그 일본 우파들과 손을 잡고 네. 그 전전 시대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강하게 공개적으로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종 그 국가 기관의 예. 장들을 그런 누라이트 사관으로 인 사람들을 다 바꿔놓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잖아요. 네. 그 독립기념 관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이종찬 강북회장이 어제 폭로를 했는데 내용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북회 부회장도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장이 네. 그 이종찬 회장님한테 회피하라 그랬다며요. 아하. 회장이니까 부회장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인은 네. 그렇게 회피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 관장이 속해 있던 그 조직 있잖아요. 그 조직의 네. 그 장이 심사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본인도 회피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본인은 안 그렇게 했잖아. 봤는데. 그래서 그 어제 이종찬 강북회장이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내가 왜 회피했냐. 그것도 절차상 예. 문제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것도 거기도 그 건국절과 관련된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누라이트 사가 있는 그런 조직 역사 무슨 조직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폭로까지 한 상태라서 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심사 거기 뭐 어디 그 규정이나 규칙 이런데 네. 회피 규정은 없대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얘기 들어서 나오니까.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예.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었다. 또 이종찬 회장이 세 차례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별다른 답변도 없었고 또 대통령실은 뭐 시민사회 수석이나 찾아와가지고 아니 정진석 실장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건국절 뭐 안 한다, 그러니까 행사 참여해 달라 이렇게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임명을 철회하면 되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네. 조부가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왜 그 비대위원장 하실 때 그 얘기 해가지고 무슨 뭐 그 일제 강점이 우리의 근대화에 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라든지 우리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해갖고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고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길여왔던 독립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왔고 계승발전시켜왔던 역사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친일은 지우고 네. 반공 있잖아요. 반공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백선엽에 대해서도 뭐 어제 김영석 네. 관장은 뭐 명확하게 일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에 대해서. 본인이 친일밀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친일 임명사전 등재된 사람 중에 명예회복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안익태 하고
문선엽 백선엽. 네. 자꾸 백선엽 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선인을 향해서 뭐 토벌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도 특설대 자체가 조선인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 특설대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분들이 자서전에도 썼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사온 공 같은 건 있죠. 근데 분명히 친일한 행적도 있잖아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무슨 형량을 해가지고 이게 더 공이 더 많거나 또는 이게 아니거나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역사의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 여기에서 지금 독립운동 단체 또 광복회 또 야당도 참여하지 않는다. 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있겠죠. 앞에 누구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네.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처음 이제 막 이제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슬 넘어가려고 하겠죠. 참 글쎄요. 역사 문제 또 우리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는 상황. 답답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어제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장관의 김용현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뭐 자기 사람 심는 돌려막기 하는 인사 이거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재풀이 네. 없나 봐요. 자기의 지인이라든지 또는 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만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기감을 느끼는 것 위기감. 이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지 네.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와 관련된 그 임성근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것들도 지금 또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임명한 것 같은데 이분은 왜 그때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막 문제가 많이 지적도 받았던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네. 경호처장으로. 그렇죠.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이거는 정말 난 그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본인의 생각을 충실하게 이렇게 이행해줄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게 기준 같아요, 인사의 기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네.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인사한다. 지금 보니까 이 정부의 네. 특징적인 인사를 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뽑은다 그러면 그 친일, 검사 출신, 그리고 회전문 인사. 돌려맞잖아요, 이렇게. 아니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시키고 국가안보실장은 없는 자리 특보 만들어서 특보시키고 보내고. 이게 상식적입니까? 딱 누가 봐도.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갔다 왔더니 진짜 우리 외교의 격변, 외교안보의 격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가 동안 고심하다가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외교안보실장이 신원식 장관이에요. 외교에 대해서 신원식 장관이 잘 알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한 친일 반공 이 흐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되게 맞잖아요. 되게 북한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신원식 네. 장관이라든지 그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저는 국가안보실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사실은 그냥 경질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는 특보자를 만들어갖고 해줬어. 왜 그럴까요? 난 그것도 국가안보실이 왜 네. 최혜병 수사 외압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혹시 이렇게 이렇게 내치면 폭로할까봐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여러 가지 이틀 막으려고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다. 갑작스러운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김용현 지금 국방장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네. 국방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또 최혜병 순직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네. 그리고 080 800 070 800 7070인가요? 예. 080 800 예, 800 7070.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그 번호가 과연 어디 번호냐?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관리하는 번호 나오는데 이것도 궁금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글쎄요 따져 물어야 될 게 많은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김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정석 당시 장관과 최소 11번 통화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 수사 대상이 또 이 장관을 오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그럼 잣대라든 동일하게 되든지. 네. 예를 들어 우리 뭐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그런 거에 뭐 수사 대상이나 그러면 그걸 그렇게 뭐 민주주의 역행한다는 걸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공직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그것도 장관 자리 아닙니까? 장관 자리 어떻게 보면 뭐 영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겠고 국방위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뭐 특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수사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네. 복권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뭐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다가 지금은 여권 내부의 분열이 아니냐 윤한 갈등의 또 시작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그러니까 연루된 사람들 이번에 사면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김경수 복권으로 다 묻혀버렸는데 조윤선 뭐 현기환 조윤선 현기환 뭐 안종범 네. 완전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장. 예. 그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켜주면서 이제 끼워넣기로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첫 번째 나는 저거라고 봐요. 그게 본질이다. 사실은. 예. 진짜 22년 12월 달에도 이명박 정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시켜주면서 그 구색 맞추기 한다 비판만 했잖아요. 그 본인이 거부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왜. 맞아요. 김경준 지사. 그 사면만 하는 건 또 뭡니까? 사면 복권이지. 그 두 번 읽어 먹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그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 분열용이다라는 것은 만들어낸 프레임 같고요. 프레임이다. 그게 뭐 야당 분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야당의 그 건전한 경쟁이 더 촉발돼서 또 좋죠 뭐. 네. 저희한테는 나쁠 게 없어요. 어허. 오히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뭐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 대권 후보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갈까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민주당이 대선 과정이 더 다이내믹해지고 네. 국민의 관심을 끌까봐 거기를 막고 있다.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저기 대표가 왜 이거 복권을 반대합니까? 난 그 복권을 반대할 자격이나 있나요? 아니 본인도 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그 댓글팀 뭐 댓글팀 그 운영했다 그래가지고 그 내부 폭로 원희룡 그 당시 후보가 폭로해가지고 장해찬도 나도 그 댓글팀의 일원이었다.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똑같은 댓글 조작 관련된 본인이 고발당해 있잖아요. 공수처에 지금. 네. 피의자의 피의자. 그런 사람이 무슨 그 두루킹 그 댓글 조작 관련된 거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라서 반대라는 그 자격이나 있나요? 원세훈은 그걸 왜 비판 안 해요? 원세훈은 그 공직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댓글 조작했는데 심각한 범죄. 그러니까 원세훈을 이 특별 사면, 네. 특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네. 김경수 지사를 또 한 번 사안을 울거먹는 그런 모습이 본질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윤한 갈등에 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러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이거 안 된다 또 이렇게 막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게 네. 아니 그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저기 일부러 그 윤석열과의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영리를 일부러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거 뻔히 알잖아요. 아하. 자기 말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렇죠. 포석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네. 그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뭐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나는 저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얘기 안 합니까? 아니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고 이러면 또 뭔가 아니, 나는 갈등이 더 이제 겪어낼까봐 그런다 뭐 이러는데. 다른 예.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막 해석을 해주더라고. 아니 본인이 얘기한지 안 한지 그러면서 사회자가 물으면은 직접 또 확인도 안 했대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귀신이 뭐 귀신한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인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도 좀 당황스럽고 대통령실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물밑에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딱 공개가 되니까
뭐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측근 통해서든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만찬 이후에 만찬할 때 이거 좀 정점식 정책의장 그냥 유임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 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올해 초에 있었던 이 대통령실 이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한동훈 대표가 깎고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나중에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자기 한 얘기의 논리 모순 때문에 나중에 네. 그거에 대한 아마 큰 코 한번 다칠 거예요. 한적한 뭐 이렇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며요. 지금 이게 5천만의 언어입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했으면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모습도 최혜변 특검법 관련돼서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사실. 그것도 그런 무책임하게 지금 얼버무리고 있고 뭐 뭔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그 대권행 보호와 관련된 것들만 저 주변 사람들 시켜서 슬슬 흘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5천만의 언어인가요? 그리고 저기 그 김경수 지사 사면 건의한 게 본인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한 거기서 일단 거고. 올려야지 대통령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해놓고 뭐 사면은 괜찮고 복권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 원론적으로.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반대했대. 그렇잖아, 그죠? 나 참. 이 여권 상황도 이분 너무 쉬워. 그래요. 여권도 참 혼란스럽고 그리고 민주당 얘기로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전당대회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돼요. 근데 일주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죠. 최고위원 경선 놓고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고 초반에는 정봉주 의원이 1위로 앞서가다가 중간에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그게 조금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봉주 후보의 발언 이게 정봉주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발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니면 자기가 뭐 최고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정봉주 후보가 어제 또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서 또 파장이 더 커지고 있고 이 흐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일단 처음에 우리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일단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발단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게 내용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기자회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문제다. 또는 이게 문제다라든지. 사실은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그 발언,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해명 사과 이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거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명파리 얘기를 하고. 뭐 명파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처음에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출마 선언 할 때 윤석열 탄핵시키고 뭐 등등 이렇게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부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뭐 과열돼서 뭐 여러 가지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또 당원들 지지층들은 좀 많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이라고 다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열심히 이제 그거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명팔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이재명 팔이라는 걸로 다 외도해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 팔이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분도 그동안 쭉 계속해서 뭐 방송이라든지 평상시에 보면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육 원장도 시켜줬었잖아요. 그 전국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적을 하신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전당대 서울 지역 하고 전당대 ALS 투표 포함해가지고 대의원 투표, 그 국민 여론조사까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흐름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난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누리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네. 했는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있고 네. 화가 난 분들이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빨리 이게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본인한테도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 국면이니까 다음 주에 의원님 모실 때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네. 상태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사실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민생에 올인하고 또 다양한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방향을 되게 잘 잡으셨다고 잘 생각해요. 이제 먹사니즘을 네, 얘기하고 계신 네. 거고 또 이번에 우리 그 기본사회 관련된 것들도 우리 저기 강령에다가 넣는 것도 이제 어제 중앙이 통과돼 가지고 확정이 네. 되고 그랬는데 늘 하던 말씀대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조차도 칭찬을 했었잖아요. 출마 선언 때. 그때 이번 뭐 대표직 출마 선언이 진지했다. 네. 대선 출마 연설로 써도 될 만큼 미래지향적이었다. 이렇게 칼럼에서 그 조선일보조차도 칭찬을 할 정도로. 네. 저는 그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 뭐 각종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든지 뭐 금투세 이런 것들 같은 것도 판단할 때도 네. 그런 그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나 이런 민생에서는 그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 갖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2기 이 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또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요즘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민주당이 TF 디지털 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TMF 사태 뭐 한 달이 됐는데 이거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발표했지만 어제 저희가 용산 이제 전자상가 가서 네. 실제로 피해 입은 이제 판매자 분들하고 그 현장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정부의 대책이 정말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너무 미봉책이고 그래요. 너무 낮다.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줄을 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정부에서는 뭔가 뭐 입장을 내고 대책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쭉 하던데. 정부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 중진공하고 소진공 통해 가지고 네. 또는 지자체 통해 가지고 그 대출, 보증, 예. 만기 연장 이거 해준다는 게 주잖아요. 빚을 내준다. 그러니까 더 대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대출을 좀 연장시켜주겠다는 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다가 네. 그 금액 자체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참여했던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이제 전자 관련된 것들을 파는 분들이어서 네. 그 뭐랄까 이렇게 거기에서 물린 돈이 그러니까 금액이 꽤 크시더라고요. 뭐 수십억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대출도 이미 뭐 많이 받고 계신 거 이런 분들인데 네. 그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면 중진공에서 300억 그리고 뭐 소진공에서 1,700억, 2,000억 정도와 뭐 지자체에서 뭐 몇백억 각 지자체별로 이 정도 수준인데 네. 300억이면 예를 들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10억씩만 내면 300만밖에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책으로서 너무 미흡하다. 미흡하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공통된 그런 네. 얘기들이었어요.
이 사안 계속 이제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또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촉구하실 텐데 저희가 이 사항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뭐 거의 10시가 다 돼갑니다. 예. 얘기 여러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가까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자, 정무위에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앞으로 저희가 또 의정 활동 지켜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네. 종합적인 얘기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